갑자기 나타나셨네. 아니, 어제 한 11시 넘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셨어. 근데 전화번호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성함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몇 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차리셨다가 그 다음에 때려치시고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차리셔가지고 최근에 다시 하시는데 일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분도 연세가 한 60 좀 넘으셨을 거예요. 여성분인데 너무 이제 막 재밌어가지고 퇴근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쓰냐고 뭐 그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아니 자랑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 나이에도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재미를 못 붙였다가 좀 이제 하나씩 어쩌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붙여서 이제 막 하려는 거예요. 재미가 나는 시기야. 그래서 잘 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그 상황이 됐든 고비는 있는 겁니다. 부동산 영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런 거죠. 공부가 막 재밌을 때가 있고 막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이 이제 합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에 그 우여곡절이 있어요. 평탄하지만은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견디시고 그때 넘기시려면 그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공부해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중간에 그런 위기가 오면 떨어져 나가기 쉬워요. 근데 내가 이거 자격증을 따서 내가 우리 안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자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도 딱 얻어갖고 내가 매일 출근하는 것도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돈도 벌면 손주들한테 뭐 용돈도 좀 주고 이런 꿈. 젊은 친구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사무실을 운영해가지고 한 1년에 한 2억씩만 벌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시면서 했을 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그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다 위기는 있어요. 특히 이제 공법 시간에 위기가 찾아오죠. 공부할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자, 오늘은 이제 중개사법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이 또 이제 위기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할 건데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출제되는 비중은 5문제 정도 비중 보셔야 돼요. 교재는 562페이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 이렇게.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국민의 무슨 생활의 안정이다. 주거생활이다. 주거생활 먼저 아시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둘째 줄 목적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가 문제인데 이제 칠판에 있는 것처럼 칠판 잠깐 보시고 밑줄 긋겠습니다. 외국 사람도 주거생활이 있겠죠. 보호됩니다. 법인은 주거생활이 있나요? 법인이 없잖아요. 법인이 무슨 주거생활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근데 법인 중에 말이에요.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경우는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공사가 세를 얻어가지고요. 다시 또 못 사는 사람한테 세를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LH공사가 임차인이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들 세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빼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LH공사가 임차인인데 보호를 안 해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돈이 경매 넘어갔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LH공사는 예외적으로 보호해준다. 이런 공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요거 고시원 방이에요. 제가 살던 방이에요. 그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고시원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563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인적 적용 범위라고 써져 있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은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첫 줄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자 X표를 치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첫 줄.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박스는 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박스에 가시면 토지주택공사 나오죠. 그 밑에 가면 지방공사 나오죠. 요런 데는 동그라미. 박스에 있는 거 두 개요. 예.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4번에 일시적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 있죠. 고시원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은 X. 그죠? 그래서 가로 4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가 X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마다 이제 수업하는 그 이제 뭐야 스타일이 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는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밑줄을 긋는다고. 그러니까 설명할 때 설명한 내용이 어디 있지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들으셨다가 어디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밑줄 긋고 읽을 때가 있고 안 읽을 때가 있고 그렇긴 해요. 시간 관계상. 근데 밑줄은 꼭 그을 테니까. 자 이번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넘기는 게 어디 있죠? 이거 뭐야? 거꾸로 갔네. 자 여기 보면 세입자의 최단 존속기간 보장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을 안 정했거나 또는 임대차 기간을 2년 밑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듣는 수업입니까? 이거 주택이에요 지금. 주택은 몇 년 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하여간 세입자 들어가면 최소한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최소한 2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 할 수도 있다. 근데 6개월 갖다 계약했다면 계약기간을 그러면 2년 돼요. 1년 계약할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를. 그래도 2년 돼요. 그 뜻이고 다만 가로 안에 있는 요 사람은 6개월 계약했으면 6개월, 1년 계약했으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누구예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은 이렇게 되죠. 임차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을 1년 했다 그러면 1년만 살고 나가겠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임차인은 조금 자유롭죠. 임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임대인, 임차인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다시 한 걸로 보는 것을 묵시적 갱신. 그때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기간은 여기 나온 대로 2년 되는 거예요. 2년. 묵시적 갱신이 됐죠? 그러면 2년 이렇게 돼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게 만들려면 임대인은 나가라고 해야 되고 임차인은 이사 가겠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되죠. 그러면 갱신이 안 된다. 그죠? 그 대신 임대인은 언제까지 비우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됩니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비우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된다. 여기 바뀐 거죠.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 거예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갱신이 안 됩니까? 이것도 2달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아시겠죠? 그거 없이 쑥 지나가면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2년. 못이 박혀 있어요. 2년이라고. 자, 그런데도 또 임차인은 어떻게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또 이사 가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다.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도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임차인 맘대예요. 이때 갑자기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다. 대신 보증금은 당장 빼주기는 힘들죠? 얼마 있다 빼준다? 3개월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지 통보하면 월세 살고 있는 경우는 3달치 월세 빼고 준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3개월 있다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발생한다. 갑자기 나간다고 했는데 당장 빼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 빼주는, 자금 마련하는 시간 3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있다 효력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게 최단 존속기간 보장. 여러분 교재는 5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네모 2번에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 나오고 가로 1번에 가시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을 밑줄 그으셔야 돼.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두 줄을 밑줄 그어 놓으시고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565페이지 가시게 되면 중간 정도의 법정갱신, 같은 말로 묵시적 갱신. 거기서 가로 1번에 있는 거기 몇 줄이냐면 6줄을 몽땅 밑줄 긋습니다. 역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로 2번에 가면 해지통보라고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이 돼도 가로 2번의 첫 줄에 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해지가 되면 당장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달 있다가 3개월 있다 효력 발생합니다. 요거죠. 네, 여기까지. 자, 넘겨놓으시고 이번에 공부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갱신요구권. 자, 칠판을 먼저 보셔야 돼.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 이런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되네. 예. 자, 갱신요구권 칠판 보세요. 계속 살겠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들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핵심은 갱신 요구를 언제 할 수 있냐 이거지. 임차인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제 할 수 있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요 기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써먹는 건데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나오는데 거기는 갱신 요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기보다는 하여간 횟수를 두고 있진 않아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원래 임대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앞에 임대차 계약을 2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 걸로 보죠. 그런데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못을 박습니다. 얼마로? 2년으로 딱 못을 박아요. 아까 묵시적 갱신이 돼도 몇 년? 2년. 갱신 요구를 한 겁니다. 임차인이. 나 계속 살래. 임차인이 먼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냐? 2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요것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2+2 이렇게 얘기한다고. 2년 계약하고 다시 또 2년 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3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2년이라는 거야. 못이 박혀 있다고. 처음에 계약 기간을 3년 했어. 근데 갱신 요구했어. 그럼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못이 박혀 있다니까. 여기 이게 변동이 없어요. 못이 딱 박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게 특징이야. 상가하고 다른 점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아마 혼동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택은 묵시적 갱신도 2년, 갱신 요구도 2년, 못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가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못이 박혀 있다니까. 그래도 2년. 응? 갱신 요구하면 2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2년.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임대인이 들고 있는 패가 뭐냐? 계속 살겠다고 그러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보증금이나 월세 올려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임대인이 그 갱신 요구를 받고 올려주세요. 근데 올릴 때 많이 못 올리죠? 그래서 몇 %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다? 5%. 그리고 올리고 나서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 이건 상식이에요.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근데 이때도 갱신 요구를 통해서 2년이 되더라도 이건 못이 박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되더라도 임차인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유로워요. 또 언제든지 변심해서 나가겠다고 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 천국이에요. 갑자기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은. 그럼 그 효력은 언제 생긴다? 3달 있다 생긴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묵시적 갱신 그 내용 그대로 온 거잖아요.
묵시적갱신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죠. 기간도 2년이죠.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예. 자, 지금 눈빛이 지금 못 믿는 눈빛도 많아요, 지금. 자, 교재 밑줄 긋습니다. 교재 가시면 566페이지 가로 1번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인데 둘째 줄이 핵심이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언제적에 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로 2번에 두 줄 나오죠.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몇 번 할 수 있다.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567페이지 가로 3번 갱신 요구하면 첫 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죠? 다시 계약한 걸 보는데 그때 보면 이제 계약 기간이 2년 된 거고요. 대신 임대인은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임차인은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둘째 줄까지. 그렇지만 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올리는 걸 많이 못 올리게 하죠.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1년 내에는 올리지 못하고 넷째 줄에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다. 다만 가로 4번 갱신 요구가 있더라도 가로 4번의 둘째 줄 임차인은 첫째 줄 끝부분부터 밑줄 그으셔야 되겠네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해버릴 수 있다. 대신 효력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3달 있다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에서 이런 갱신 요구가 있을 때 우리 임대인은 100% 들어주는 거냐? 100%는 아니죠. 100% 아니다. 바로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꽤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거절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왼쪽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1번 있죠. 1번. 왼쪽에 박스 왔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2달치 월세가 밀려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 그래?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3기가 아니고 뭐요? 2기. 여기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 8번이에요. 요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거.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8번이요. 그때 임대인은 직계 존속이나 비속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거기 살 거니까 2년 됐으니까 나가쇼 라고 해서 갱신 요구를 인정 안 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아버님이 요양병원 계시다가 이제 이번에 집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뭐요?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8번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이 논란이 많이 되죠. 그 8번은 왜 그러냐면 세입자를 쫓아내고 그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게 되면 보증비나 월세를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보증비나 월세를 많이 올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신 요구에 대해 이 제도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반대하죠.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100% 들어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집주인 보고. 그래서 예외적인 사유를 쭉 만들어 놨는데 특징은 8번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8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 아들 여기 살 거니까 나가세요 해놓고 아들이 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세를 딴 사람한테 놓는 거예요. 보증비나 월세를 올려서.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 그럴 적에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는 가로 5번에 임대인의 기망과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셋째 줄 가운데 정도부터 밑줄을 긋는 게 좋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온 거 있죠.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렇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건 8번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까 왼쪽에 8번하고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 해주느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밑에는 박스예요.
그 박스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요 중에서 큰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죠? 손해배상액이 얼마죠? 그건 계산하려면 좀 복잡해요. 세 개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기 힘들고 그 세 가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시험지에 다 써요? 힘들죠. 그래서 일단 손해배상 해준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럼 이제 손해배상 해줄 때 그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차액을 손해배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쉬우니까 해볼게요. 100만 원에 살고 있던 월세 100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내쫓고 120으로 올렸다고 쳐봐요.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없으니까 20% 올린 거죠. 그러면 20만 원씩 매달 더 많이 받았으니까 1년으로 치면 그게 얼마냐면 240만 원. 근데 2년 갱신요금은 2년 들어줄 거거든. 그 2년분은 뭐예요? 480이지. 그러니까 480만 원을 손해배상 해주라 할 수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고 그 정도 손해배상 해주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라고. 그 차이를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 얼마나 해주지? 대강 감을 잡으시라고. 그렇게. 자, 넘어가십니다. 대항력 왔습니다. 대항력.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뀔 때 칠판에 있는 것처럼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뭐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 상속을 통해서 바뀌든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주인이 바뀌어. 집주인이. 그랬을 때 옛날 주인하고 계약해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새 주인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주인 바뀌어도. 그래서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고 2년 되면 이제 그때 재계약 안 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지. 원래 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갑한테 줬었으나 주인이 을로 바뀌었으니까 을한테 이제 내 보증금 2억 내놓으시오 해서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이 대항력은 원래 있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 임차권 등기. 근데 임차권 등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갑하고 같이 합심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다 등기를 대부분 안 해줄 거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기 대신인데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등기된 것처럼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혼자 할 수 있죠.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바로 대항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 인도라는 표현은 입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놓는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칠판에다가 주민등록이란 말 안 쓰고 전입이라고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 되면 대항요건을 갖춘 건데 주민등록이 되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해요. 근데 전입신고하고 약간의 시간차가 있고 나서 주민등록표에 올라가거든. 그쵸? 그런데 우리 법은 전입신고가 되면 전입신고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민등록 된 거로 바로 쳐요. 시간차가 나는데도.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은 전입이에요. 주민등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같은 말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전입신고. 근데 대항력은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1월 7일 날 전입이 됐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1월 8일 날 생긴다. 이렇게 다음 날로 넘어가요. 등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등기하면 그날 생기죠. 전입은 다음 날로 넘어가. 대신 영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 어떤 건지 아셨으니까 두 번째, 여기서 핵심은 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판례가 제일 많은 게 너 전입을 잘못됐는데 대항력이 인정 안 돼. 뭐 이런 판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판례는 거의 100% 경매에서 나온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다 경매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매하는 내용 중에 권리 분석의 상당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그럼 전입신고와 관련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단독주택의 집원, 요새 이제 도로명 주소로 치면 건물 번호예요. 도로명 주소 배우시죠? 안 배워요? 그럼 옛날 하면 집원 주소로 하면 집원.
메토 요것은 틀려도 괜찮아요. 왜요?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하나니까. 한 덩어리 건물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건 지번까지만 맞으면 되고,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집주인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지번에다가 동호수까지 전입이 주민등록 전입 주소가 맞았을 때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보시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엉뚱한 주소에다 주민등록표에 올려놓은 거야. 그럼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예. 누구 탓이에요? 100%. 공무원 탓이거든. 전입신고는 원래 제대로 된 주소에 했어. 그런데 올릴 때 공무원이 엉뚱한 주소에다 올려놓은 거지. 이건 공무원 책임이지. 국가 책임이야 그건. 그러니까 세입자는 잘못한 거 없지. 기록이 남아요. 전입신고한 기록이 남으니까 얼마든지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요.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주소를 갖다 제대로 적은 것 같은데 공무원이 옆에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 주소, 그 집은 그거 아니라고. 공무원이 그 얘기하니까 귀가 얇아갖고 그런가? 공무원이 또 얘기하니까 고쳤어. 전입신고했어. 근데 그 공무원이 가르쳐준 주소가 잘못된 주소였어. 그러면 이때는 대항력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 공무원이 잘못 얘기한 게 맞지만, 그쵸? 자기가 그거 자기 판단으로 해야지. 공무원 얘기했다고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잘못된 주소로 전입신고서에 적고 있는 행위는 자기 책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항력 인정받을 수가 없다. 비슷한 판례인데. 예. 자,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밑줄 그을 거예요. 경매에서 많이 문제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항력이.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은행 대출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경매로 넘어갈 때는, 이건 경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자가 나오게 되면 이 새로운 낙찰자에게 이 세입자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만약에 대항력을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2억을 을이 떠안으셔야 돼. 떠안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2억을 갖다가 빼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을이.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입찰 들어갈 때 이게 이 사람이 대항력을 인정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을은 입찰가를 낮춰야 돼요. 이 시세는 정해져 있을 거니까. 입찰가를 낮추면 요 A라는 은행이 배당을 받아가는 몫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대출해 줄 때 세입자보다 먼저 지금 딱 등기를 했고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거 보고 들어간 세입자잖아요.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볼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하니까 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감안해서 그죠? 들어간 건데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이 사람을 해치잖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을, 먼저 등기한 사람을.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경매에서는 전문용어로 후순위 세입자라고 하라고 그래요. 경매에서 그런 거예요. 경매에서만. 경매에서 후순위 세입자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저당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럼 대항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둘째 놈이 워낙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서로 배가 부딪혀가지고 안아지지가 않아. 옛날 아기 때는 제 배 위에서 이렇게 재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배 위로 올라오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밑에 깔려 있으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쉰다고 대항력이 없어요. 반대로 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세입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앉아 있을 수 있어. 세입자 전입이 더 빨라. 그리고 대출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대출해주는 은행에서는 요거 할 때 이 세입자 감안해가지고 이거 알고 조사할 거니까 감안해서 대출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항력을 이 사람한테 인정을 해도 이 사람 해치지는 않아요. 요런 사람을 선순위 세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100% 다 대항력이 인정받는 건 아닌 거예요. 경매에서는. 그래서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게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매예요, 경매 사실은. 자, 교재 밑줄 그어보면 568페이지. 가로 1번에 두 줄 밑줄 그으시고 대항력의 의미입니다. 매매든 증여든 경매 등 요거 주인이 바뀌면 자, 여전히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새 주인,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런다. 그럼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을 그으시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하고 둘째 줄. 그러면 주민등록을 마치면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둘째 줄에 보면 다음 날부터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끝에 갑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끝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실행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당권이 앞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라는 말에서. 그러면 세입자는 후순위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후순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후순위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첫째 줄부터 읽어보면 주택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같은 날짜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며 전입신고한 날이 1월 7일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1월 7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주택이 경매가 실행되면 경매로 넘어가면 이 뜻이죠. 그러면 요 임차인은 낙찰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칠판에서는 왼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이에요? 방금 전에 읽어본 것은 칠판에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그림이죠? 밑에 깔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우선 면적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면적권과 관련해서 칠판에서 잠깐 보고요. 설명드릴게요.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적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제라는 게 배당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배당을 타게 한다.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세입자는 원래 이 우선 면적권 이런 것은 원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이 세입자가 아까 봤던 대항 요건을 일단 갖추고요.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아내야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 이런 데 들고 가면 이렇게 네모난 도장을 찍어주고 그 들고 간 날짜를 여기다 찍어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28일이다 그러면 2월 28일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우선면적권이 생겨요. 그럼 우선면제라는 건 1등으로 배당받는다가 아니고 그 확정일자 받은 그 사람보다 뒤에 오는 권리자보다는 앞서서 받을 정도의 권리. 그러니까 등수대로 배당을 타갈 수 있다. 그럼 앞에 오는 이 세입자보다 먼저 오는 권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밀려요. 근데 뒤에 오는 요 은행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후순위보다 먼저 타갈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우선면적권. 1등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항력권 갖추고 뭐까지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까지 받으실 거 그런 뜻이에요.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 이때는 우선면적권이 안 생겨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선면적권이 있다고 치면 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 붙인 사람이 A은행이에요. 그래서 을이 4억의 낙찰을 받으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요 사람은 을에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50초 전에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요 대출, 선순위 저당권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은 보증금을 갖다가 새 주인한테,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우선면적권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배당금에서 타는 거예요. 물론 그 배당금은 낙찰 받은 사람이 법원에 낸 돈이죠. 대항력과 우선면적권을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둘 다 뭐냐면 보증금을 받는 것이 본질이에요. 대항력을 주장해서 받는 것은 누구한테?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내는 거고요. 그 사람한테. 우선 면접권을 주장한 것은 보증금을 어디서 타가는 거예요? 배당금에서 타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타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가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 주인한테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우선 면접권은 보증금을 어디서 타가고? 배당금. 물론 그 돈은 낙찰자가 낸 돈이죠. 어쨌든 근데 사람한테 타가는 게 아니고 배당금에서 타간다. 이건 배당금 타가는 거예요. 응? 그러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 근데 대항력은요. 요게 있어버리면 경매에서 요게 있어버리면 대항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주인한테 손을 벌려서 보증금 내라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면접권이 있나요? 보증금을 배당해서 타갈 수 있나요?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있죠. 있는데 1등은 아니고 뭐예요? 2등이지. 그러면 여기 4억 돈 중에서 배당금이 될 텐데 그 중에서 A가 먼저 2억을 타가겠죠.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B가 얼마?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보증금을 다 건지네. 배당금에서 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C은행은 좀 우울하겠네요. 돈을 대출해주고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면접권이 없지. 그럼 대항력도 없고 우선면접권도 없다 그러면 보증금을 날릴 판이야 지금. 냈을 때 배당은 2억이고 여기가 다시 2억이죠. 배당. B는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타는 그 권리인데 그러려면 뭐 대항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빨리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야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밀려버릴 수 있어. 여기는 우선면접권이 있거든. 얘한테 이겨버려요. 이거 안 받아놓으면. 이게 이제 우선면접권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제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등수를 이미 매겨놨죠? 근데 등수 매기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아까는 1번, 2번, 3번, 4번 등수를 매겨놓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없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등수 매기는 걸 하셔야 돼. 빨간 여기가 세입자고 여기 노란 게 은행이야. 그러니까 배당에서 등수 매기는 것은 요 은행하고 여기 있는 세입자가 둘이 경쟁을 해요.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선 면접권 언제 생기느냐? 전입신고 요거에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되는 두 개가 효력이 발생되는 가장 늦은 시점이 등수 따지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전입을 1월 5일 날 했고 확정일자를 1월 6일 받은 세입자는 우선 면접권이 언제 생길까요? 1월 6일. 확정일자는 시간을 못 따집니다. 그 날짜만 찍어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이 사람 우선 면접권은 따지는 기준은 1월 6일이에요. 이것도 시간을 못 따집니다. 이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 생기죠? 그러니까 1월 6일이죠. 근데 0시죠. 근데 이것도 효력이 생기고 이것도 효력이 생겨야만 우선 면접권이 생기는 기준이 될 텐데 1월 6일 0시가 빠르긴 한데 얘가 여기에 묻히죠. 이것도 효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요거지. 그러면 이때는 비겨요. 우선 면접권은 배당금에서 타갈 때는 동순위가 나와요. 동순위. 옆에 같이. 그러니까 다른 권리자보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세 가지 경우가 나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 주인한테 손 벌려서 보증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항력은 있거나 없거나 일도 양단이야. 대항력은. 근데 우선 면접권은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고 같은 등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는 어떨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수도 있어요. 계약서 들고 와서. 확정일자 받는 날이 1월 5일. 전입한 날짜가 1월 6일이야. 그럼 요 세입자는 우선 면접권이 언제 생기게요? 다음날 넘어가야죠. 1월 7일이죠. 근데 판례는 몇 시라고 행세해요? 해석 0시. 은행은 며칠 날 저당 설정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 은행하고 세입자가 배당을 타가는데 등수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은행이 이기죠. 1월 7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이긴다고요? 그 등수 매기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여기는 어때요? 확정일자가 1월 4일, 전입이 1월 5일이야. 그럼 여기 보면 저당권은 1월 6일. 그럼 이때 요 세입자하고 요 은행이 경쟁할 때 등수 둘 중에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빨라요?
세입자가 더 빨라요. 여기는 1월 5일인데 효력은 1월 6일인데 여기 0시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저 다음 거는 0시가 될 수 없어. 빨라야 9시니까 간발의 차로 여기가 이겼다는 거지. 동순위로 보시면 안 돼 이거는. 같은 날이면 요건 0시고 여기는 9시라고 보셔야 돼.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걸 따질 줄 아셔야 된다. 여러분 교재에서 밑줄 긋습니다. 570페이지. 570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증금의 회수라고 돼 있고 배당금에서 회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제목에 보면 우선 면접권을 추정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하나 뭐고요? 대항 요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고요?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 면접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1번에 그 네 줄을 밑줄 그으셔야 돼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시. 이 말은 이제 경매 넘어가 버리거나 혹시 경매 넘어가거나 공매 넘어갔을 적에는 그 뜻이에요. 그때는 셋째 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임차주택을 환가라고 하는 것은 경매로 팔아서 나온 돈에서 바꾼 돈에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환가대금을 다시 얘기하면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에서 우선에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탁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우선 면접권은 누구보다 앞선다. 후순위보다 앞선다. 이렇게 하셔야 돼. 후순위보다. 그래서 오른쪽 가로 2번 가시면 확정일자 받는 게 필요하죠. 그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다고 나옵니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셋째 줄까지 밑줄. 그죠? 밑줄. 그래서 주민센터, 공증사무실, 읍사무소, 뭐 등기소 등등등 많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573페이지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573페이지 거기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573페이지 우선 면접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그날 생깁니다. 573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다만 우선 면접권은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걸 전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지금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우선 면접권은 대항력처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 얘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거예요 아까? 한 거라고. 밑에 거라고 밑에 거.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나중에 전임이 됐다. 그러면 우선 면접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처럼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어디 가시냐면 쭉쭉쭉 넘어가셔서 자 576페이지 딱 펴두시고 칠판 최우선 면접권 봐요. 이제 최우선 면접권은 변제란 말이 나왔죠. 배당금에서 타는 거예요. 변제란 말 나오면 무조건 배당금에서 타는 거예요. 근데 최라는 말이 있으니까 1등으로 타는 거예요. 1등. 그죠? 아까 우선 면접권은 등수대로 타는 거고 최우선 면접권은 1등이야. 이렇게 된 것은 여기 최우선 면접권은 이 세입자 중에 보증금 액수가 소액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어. 이 소액인 세입자는 이제 법에서 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보증금이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돼서 경매 넘어갔을 때 이 보증금 중에서 딴 데 가서 방을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새치기를 해서라도 1등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노숙자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해서 이걸 전 재산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돈 중에서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우선 면접권. 이때 건질 때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면접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자격이 어디서 나와요? 소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액.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000만 원 이하가 소액이에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577페이지 제일 아래 칸을 보셔야 돼. 이게 바로 지금 현행법이에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지역에서 보시면 1억 1,000만 원 이하가 소액 보증금이라고 돼 있고 그 소액에 들어간 돈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얼마를 건지게 만들어줘요. 3,700까지. 딴 데 가서 얻을 수 있게끔 쫓겨나더라도 보증금 일부 뜯기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요건이 뭐냐? 이 세입자가 일단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춰야 돼. 세입자가 실판 보셔야 돼. 실판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추고 그러니까 이 대항 요건은 대항 요청하려고 해도 갖춰야 되고 우선 면제 하려고 해도 갖춰야 되고 최우선 면제 하려고 갖춰야 되니까 이거 세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거기 핵심은 전입이에요. 전입. 그리고 나서 소액에 들어가야지. 소액. 그리고 이 전입이 경매 넘어가기 전에 전입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세치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고 나서 전입을 했는데도 세치기를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매 넘어간 집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세치기를 해서 선수리 권리자를 그냥 거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다 빼가면서. 그래서 마지노선이 딱 있어. 금건원선이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전입이 돼 있을 거. 이게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액에 들어가야 돼. 소액은 지역마다 틀리죠? 서울 지역은 5천이 소액이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배운 거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요 경매입니다. 1억에 받았네요. 낙찰. B는 의뢰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깔려 있잖아. 대출 밑에 지금 저당권 밑에 깔려 있잖아. 세입자가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지금. 대항력은 없다. 왜요? 이거 경매라고 말씀드렸잖아 지금. 응?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러면 안 돼. 대항력은 없어.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 내 돈 보증금 5천 내놔라 그럴 권리는 없다고. 자, 우선 면제권. 우선 변제 그러면 배당해서 살 때 후순위보다 먼저 타갈 수 있는 권리가 있겠냐 이 말이지. 없어. 왜 그랬죠? 확정일자 안 받아놨잖아. 이것도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5천을 뜯기고 쫓겨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소액에 들어가고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전입을 해두었으니까 세치기를 허용해요. 세치기 할 수 있게 만들어. 근데 그 보증금 중에서 이걸 5천을 세치기 하는 게 아니지. 아까 법에서 허용하는 게 얼마였어요? 3,700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그럼 3,700을 세치기 하는 거야. 늦게 왔어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배당금을 B가 먼저 가져가는데 5천이 아니고 얼마? 3,700 가져가지. 그리고 나서 은행이 이제 1등이야. 근데 1억 중에서 뭐예요? 세치기를 당한 요거 때문에 자기가 1등이지만 가져갈 돈은 6,300. 그러면 좀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죠. 따뜻한 제도죠. 그래서 아, 왜 재난지원금을 왜 다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좀 타먹으려고 했더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선별로 주지 말고 그냥 다 줘. 다 주고 나서 이제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소득세 낼 때 그때 조금 좀 다시 걷어가. 그거 그대로 다 가져가도 괜찮아. 예? 근데 뭐 선별하겠다고 XX야 진짜. 저번에 10만 원씩 준 것처럼 좀 10만 원 줬나? 20만 원 넘겨줬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국가 부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개인 가계 부채는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국가는 빚이 없어서 우리는 좋다 그러는데 국가는 빚이 없을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빚이 있어갖고 이게 뇌관이에요. 뇌관. 그래서 금리를 나중에 올리는 시기가 왔을 때 이게 이 개인 가계 부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데 왜 그 경제를 안다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라 뭐 가게 나라 뭐 빚 걱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개인들이 지금 죽어나게 생겼어. 참 진짜 이건 진짜 대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그 전문가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그래서 최우선 면제 받게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교재 밑줄 읽어봐요. 뭐냐? 여기 보니까 경매로 서울에 있는 집이 을한테 낙찰된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당권이 위에 있으니까 요 세입자 둘은 대항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최우선 면제권도 없어. 확실일자 안 받아놨으니까. 그쵸? 똑같죠? 근데 2명이야. 1억에 낙찰됐어. 배당금이 1억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다 소액이네.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쵸? 이게 최우선 면제야. 그럼 세치기를 여기 3,700, 여기 3,700 세치기를 해가면 세치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B하고 C가 가져갈 돈이 엄청나요. 3,700씩 가져가면 둘이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어갈걸? 그러면 요 A 은행은 어떻게 해, 이제? 1등으로 딱 줄 섰는데 어떻게 돼? 얼마 가져가는 거야? 7,000원 2,000 얼마네? 2,600인가? 이거. 여기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의 희생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려고 하는 제도 맞잖아요. 그렇지만 선순위 권리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마치 지하철에 있는 전 좌석을 노약자석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 좌석을 다 노약자석으로 하면 좀 지나치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 두었어요. 소액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을 여기 나와 있는 낙찰가에 이거의 절반으로 끌어놨어.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를 조금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요. 3,700씩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요 소액 임차인이 B하고 C가 합쳐서 가져갈 돈이 이거의 절반이야. 그러면 5천만 원이야. 그럼 B하고 C가 합쳐서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서 세치게요? 5천이요, 5천. 그러면 거의 사람 수대로 나눠 가져요. 반드시는 안 해요. 예, 그러면 2,500씩 가져가는 거예요. 하여간 5천만 원 못 넘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은행은 어떻게 돼요? 5천은 이제 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생하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절반으로 딱 끊어놨다 이거지. 밑줄 그어봅니다. 교재 576페이지 576페이지 보면 네모 2번 밑에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모 2번에 대항요건 플러스 뭐예요? 소액. 여기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확정일자는 등수 매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우선 면제권은 세치기 하는 건데 등수가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그 얘기고 세 줄 밑줄 그으시고 최우선 면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보증금 전부를 세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중에서 아까 3,700처럼 일정 금액을 세치기 할 수 있도록 해요. 경매나 공매할 때.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누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누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한다고. 다른 권리자 중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순위 권리자도 보다도 우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한다.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한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응? 다시 한번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한다. 다른 권리자. 이렇게 용어를 다 틀리겠어. 두 개를 잘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79페이지 가로 3번 보호 금액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주택가액에 이 주택가액이 낙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다 읽었는데 벌써 끝났는데 579페이지 또 해야 되잖아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세 줄을 밑줄 그으시라고. 그래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2분의 1 숫자 기억하시라고. 네. 이거 사례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네. 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내가 전입신고하러 가면 그거 해주잖아. 오늘 조사를 신청을 해야 돼. 요거를 했을 때